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여튼 뭐 바쁘신 일이 있으시면 빠져도 되는데 꼭 온라인으로 보충하시도록 하세요. 왜냐면 기초 강좌잖아요. 기초 강좌는 기초가 다 연결이 돼요. 내용들이. 특히 시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제별로 하긴 했지만 그 내용들이 딱딱딱 연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 내용을 다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교재 291쪽 철거구조 보면 오늘 철거구조, 오늘 양은 약간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약간 중요도 중심으로. 예, 안녕하세요. 철거구조 특성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늘 나오는 시험 문제잖아요. 철거구조 특성.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철거구조 특성이 38이고 39가 재료의 표시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철골구조의 특성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철골구조는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동물로 따지면 토끼리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철골은 종물로 따지면 그렇죠. 기린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린의 형상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길다. 어떤 늘씬하다. 다리가 길다. 다리가 길니까 다리와 다리 사이가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일단 가볍다. 그렇죠? 경량이다. 그 다음에 고충하다. 높잖아, 키가. 고충화에 용이하다. 그 다음에 다리와 다리 사이가 거리가 멀다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거리가 멀다. 장스팬, 단스팬. 장스팬. 그렇죠? 그래서 장스팬. 그 다음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요, 철근을 세우고, 그쵸? 거푸집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푸집이라고 하는 우리가 형틀 있죠. 형틀을 바로 뗄 수가 없어. 왜 못 떼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현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하면 2계층, 3계층을 한 번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계층씩. 그쵸? 타설하고 시간 지나면 콘크리트가 좀 굳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거푸집을 떼내고 다시 한 계층,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런데 철골은 우리가 보통 2층, 3계층을 한 번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m, 10m짜리 있죠. 긴 거. 12m짜리 이런 식으로 긴 철골을 딱 세워주고 한 번에 보만 딱 연결하면 시공이 가능하니까 공사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빠르다. 그래서 이 공사 속도가 빠르구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런 것이 장점이구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우리가 유리나 콘크리트는 연성적이다, 취성적이다. 취성적인데 쇳덩어리는 연성적이다. 그래서 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줘서 어떤 힘을 줬는데 한 번에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형이 되면서 파괴가 되는 거고요. 취성적이라는 것은 힘을 줬을 때 변형이 거의 없이 바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럼 쇳덩어리는 연성적이야. 그럼 연성적이라는 얘기는 연성적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내진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렇죠? 자, 유리하다. 그 다음에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얘도 결과적으로 지난번 얘기했어요.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진에 충격을 주면 더 힘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얘는 똑같은 구조물이라면 경량, 무게가 작다는 것은 내진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렇죠? 내진에도 오케이. 유리하겠구나.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쇳덩어리를 철구조를 잘 보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다 그러면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철근이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여러 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여러 개 필요해. 기둥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덩치가 필요한데 이 쇳덩어리는 워낙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런 이러한 부재가 얇다는 거예요? 두껍다는 거예요?
얇다. 얇다. 이거를 다시 무슨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세장하다. 뭐라고요? 세장하다. 가늘고 얇은데 길어요. 그렇죠? 길잖아요. 길으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세장하기 때문에 얘가 힘을 주는 거예요. 압축.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있죠? 얇은 종이를 이렇게 밀면은 얘가 주름이 잡히죠. 얇은 종이를 밀면은 두꺼운 종이를 힘을 꽉 주면은요, 휘겠지, 그쵸? 두꺼운 종이를 힘을 주면 약간 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얇으면 많이 휘죠. 많이 휘고 더 얇으면 어떻게 돼요? 더 얇으면 얘가 주름처럼 휘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힘을 줬다는 얘기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압축을 가하는 거예요. 압축을 가해. 압축을 가하면 자, 요런 부재. 이런 부재는 이렇게 가늘고 얇은 부재는 압축을 주면 얘가 이렇게 휩니다. 휘어지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좌굴이라 하고요. 좌굴. 여기 보세요. 얘. 더 얇죠. 더 얇은 소재를 이렇게 힘을 빡 주면은 얘가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문제가 돼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국부작울. 국부작울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국부작울. 손 드신 거예요? 아, 코 비비신 거예요, 지금? 아, 코를 비비신 거구나. 손 드신 거 아니고. 혼자밖에 안 계시네? 그걸 국부작울이라 그래, 국부작울. 뭐라고요? 국부좌굴. 이 국부란 얘기는 부분적으로 휘었다란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재가 세장한 거예요. 너무너무 세장하니까 압축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뭐라고요? 좌굴. 또는 더 얇으면 국부좌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굴이나 국부좌굴 됐다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지. 단점이에요. 왜? 세장하기 때문에 압축을 받았을 때 좌굴이나 또는 국부좌굴의 우려가 있다?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쇠는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철광석에 코크스를 녹여서 고열을 내서 녹였죠? 녹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높은 온도, 화재라든가 특별한 높은 열을 가하면 다시 강도가 약해지니까 이 쇠덩어리는 우리가 화재에 약하다. 그 다음에 이 쇠덩어리는 다시 다연으로 돌아가는 부식 현상 생기죠? 부식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얘는 이런 것들은 뭐야? 단점이죠? 단점. 이건 단점이야, 단점. 이건 뭐예요, 지금?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엔 장점만 얘기하고 얘는 뭐야?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화재에 약하다, 부식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압축을 받았을 때 세장하면 좌굴이나 국부좌굴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죠. 단점.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구조라는 것은 일단 가격별 따지면 쇠덩어리가 비싸요? 아니면 돌이 비싸요? 쇠가 비싸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고가로 소요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재에 약하거나 부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피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피복을 해야 돼. 피복. 그쵸? 피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별도의 피복이 필요하다. 단점이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피복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화재가 약하거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지 보수비도 상대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철구조의 단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특성입니다. 특성. 일반 특성. 그럼 이런 것이 일반적 특성이구나. 그 다음에 장점 다시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고강도, 강도 세다는 거 튼튼하다는 얘기고 소선 배연 능력이 크다. 그렇죠? 예, 소선 배연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중을 가했을 때 계속 변화가 되면서 파괴가 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료가 균질하고 등등등. 해체가 용이하다는 얘기 뭘까?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요, 콘크리트와 철근이 타설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일체화됐다 그랬죠. 해체가 어렵다 쉽다? 너무너무 어렵죠. 무슨 철근 콘크리트는. 근데 철구조는 쇠덩어리니까 금방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쇠덩어리는 해체가 용이하구나. 그래서 뭐다? 해체가 쉬우니까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단점. 단점의 중요한 포인트가 3번이죠. 별표. 그렇죠? 압축을 받았을 때 세장하니까
좌골 또는 국부작을 우려가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단점. 그 다음 필요에 의한 강도 저하가 심하다는 것은 뭐냐면 필요. 이 필요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하 중에 약하다는 뜻이야. 여러분, 철사를 잡아당겨서 끊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철사를 잡아당겨서 힘들단 말이야. 근데 철사를 끊을 땐 막 이렇게 반복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끊어지죠? 이게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 필요 강도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 원래 자기가 100이라는 강도가 있는데 100까지는 견뎌야 돼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하중을 가면 얘가 100 이하에서도 자기 강도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필요하면 돼야 한대? 안 되죠. 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공부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만 딴 건 반복적으로 안 해도 돼요. 물론 밥도 반복적으로 드셔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강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 인장 강도는 굉장히 강한데 얘가 뭐다? 계속적으로 쇳덩어리다. 반복 하중을 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강도 이하로도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뭐다? 필요에 의한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반복 하중에 작은 하중에 의해서도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기초주제 39번을 보시면 철골 구조 재료적 표시 방법이 표기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영어잖아, 영어. 그렇죠? 영어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나오는데 용어를 좀 유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기본이 이제 SS예요. 스틸 스트럭처. 구조용 아변 강제를 합니다. 스틸 쇳덩어리인데 스트럭처가 구조예요. 구조. 스트럭처 구조를 스트럭처를 하는구나. 영어로 이런 이야기야. 자,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양 구조물 있죠. 해양, 바다. 마린보이가 뭐예요? 바다의 왕자 아니에요? 마린보이. 그 있잖아요. 바다의 왕자. 이런 노래 아세요, 혹시? 그 만화 영화 주제 있잖아요. 마린보이. 그 마린이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린이라고 하는데 SMA 하면 얘가 뭐냐면 원래 해양이란 뜻이죠. 원래 SSM. 스틸 머린 하면 얘가 원래 해양이란 뜻이거든요. 원래는 해양이란 뜻인데 선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뭘 요구하냐면 용접성을 많이 요구해요. 용접성을. 그래서 해양 구조물은 특별히 뭐다? 용접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용접 성능을 많이 요구하는 구조를 스틸 머린, M을 붙였고요. M 머린. 그 다음 A는 뭐냐면 우리가 앰모스포어, 그러니까 내부 있지. 외부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A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스틸 머린 앰모스포어 하면은 스틸 쇳덩어리인데 용접성이 양호하고 내우성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얘기했던 거예요. 구조재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을 우리가 머린 해가지고 그냥 해양의 뜻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뭘로 봤다? 해양 구조물이 용접성이 많이 개선돼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머린 하면 해양이 아니라 뭘로 본다? 용접성이 요구되는 이러한 강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MA. 그쵸? 이렇게 나오죠? SMA. 내우성 용접 구조용 강제다. 그쵸?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SPSS나 뭐 SPS라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용어로. 그 다음에 SSC라고 해서 아주 경량형 얇은 그 두께의 강제를 SSC라고 했던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가 있어요. 예상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안 나왔네. 우리가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가 있어요.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주 심플합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특강 들으셨을 때 제가 한번 웬일입니까? 아주 먼 옛날이죠? 아주 옛날이죠? 이겁니다. 스틸류. 그 왜 스틸류냐?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는요, 건축물은 지진에 강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인성도 크게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긴 했지만 새로운 강제의 특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스틸유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틸유가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예요. 이거 앞으로 예상 문제죠, 예상. 그렇죠? 예. 그래서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를 SM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플하게. 그 다음에 기초주제 40 보면 강제의 표기 방법이 나와. 강제의 표기 방법 한번 나왔었죠. 자, 강제 표기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I 형광과 H 형광이라 해서 이 형상을 의미해.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형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형상. I자, H형자예요. 근데 H자와 I자의 구분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H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대신 얘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I형광이다 그러면 잡으세요.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렇게 테이퍼지듯이 얇아지네요. 얘가 I형 강제고 H형 강제는 구조형 강제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이 머리나 발바닥이 두께가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H형 강제, 얘는 I형 강제다. 됐죠? 우리가 주로 아까 그림 그렸던 요거 있죠? 얘는 뭐가 돼요? 두께가 일정하니까 H형 강제가 되는 거예요. H형.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H형 강제 H 다시 A 곱하기 B 곱하기 T1 곱하기 T2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H는 아까 공부했을 얘는 뭐다? 형광이구나. 이런 H자의 형상이 된, 그쵸? 그 다음 A는 뭐고 B는 뭐고 T1, T2가 중요하죠? 그러면 A는 뭐냐?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얘를 A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 하고 요 치수를 그 다음에 요 두께를 T1이라 하고 요 두께를 T2로 불러. 그러면 우리가 딴 거 몰라도 A다 그러면 뭐가 돼요? 높이가 되는 거죠. 응? B는 공칭 전폭이라 그래. 전폭. 응? T1은 외부 두께라고 합니다. T2는 플랜지의 두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여기 허리춤에 있는 거를 우리가 외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나 발력하는 요거를 우리가 플랜지라고 하는 거예요. 플랜지. 자, 요것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 외워야 되는데. 그쵸?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어제 어렸을 친구를. 야, 너 무슨 학교, 너 초등학교 다녔던 너 누구였구나. 야, 딱 사람의 외모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뭐 물어봐요? 야, 키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물어볼 수 있어. 키는 먼저 얘기했습니다. 키.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야, 너 발바닥 커 보인다. 안 물어보죠. 그렇죠? 가장 먼저 뭘 물어본다 이거. 높이, 키를 물어본 거, 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야, 너 발 크네. 물어봐요. 그렇죠?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친구한테 야, 너 배 많이 나왔네. 너 허리 몇이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허리 사이즈. 응? 최후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야, 너 머리 크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다. 그죠? 우리 사실 보면은, 우리 동양이잖아요. 동양인들은요, 서양인과 비교하면 머리가 엄청 얼굴이 커요. 여러분, 가끔 이제 비행기 타고요, 탁 가보면은, 진짜 서양 사람도 옆에 앉아 있잖아요. 야, 얘네도 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죠? 머리가 요만해요.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그 사람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 보면 야 무슨 뭐 호떡집에 왔나 이렇게 막 무슨 뭐 빈대떡이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얼굴이 크단 말이에요. 머리도 크고. 근데 서양 사람들 굉장히 작아요 얼굴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머리가 크든 작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머리 둘레가 크다 아니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친할 때 그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순서 생각하면 돼. 가장 먼저 뭘 물어보고 싶다. 키는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 보이고 그 다음에 정말 좀 친해지면 민감하지만 허리 그 다음에 최후로 뭐다? 머리 사이즈 요거야. 요거만 외우면 돼. 그죠? 여기 순서 외워야 되는 거지. 순서. 이거에 준해서 뭐예요? 모든 표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준해서 H형 빔에 준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요거에 준해서 다 나와.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 처리라고 나와. 리벳 볼트, 고력 볼트, 용접이 있어. 요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지. 철골 구조의 접합부 처리다. 자, 그러면 이 철골 구조의 접합부 처리라는 것은 뭐냐? 접합부. 우리가 이 쇳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쇳덩어리가 있고 여기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생산품이잖아요. 생산품. 쇳덩어리를 생산해서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치수에 맞게 결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상태로는 구조물을 못 만드니까. 그러면 요거 쇳덩어리야. 요 단면, 요 쇳덩어리와 요 쇳덩어리가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 접합을 해야 돼요.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일단 리벳이라는 방법이 있더라. 리벳. 응? 볼트라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고리옥 볼트가 있고 용접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리벳이라고 하는 거는요. 리벳은 어떤 거냐면 자, 이 부재를 이렇게 보세요. 이런 부재가 있다. 그러면 그냥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덧판이라 그래요. 덧판. 판때기를 하나 더 필요해. 덧판이 필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을 뚫어. 응? 구멍을 뚫었어요. 자, 그럼 쓰는 거야,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덧판. 응? 덧판이 필요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뚫어야 돼. 응?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 요 단면이 조금 구멍이 나죠? 결손됐다 그래. 뭐라고요? 단면 결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단면 결손. 단면 결손은 내가 이 부재를 결합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다 보니까 그 빵꾸가 난 거예요. 빵꾸가. 이 단면 결손이 됐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분명히 나쁜 얘기고. 자, 이 덧판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얘도 나쁜 얘기지. 왜? 덧판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뭐다? 재료가 추가가 됐고, 그쵸? 그럼 재료가 추가가 되면 얘는 무게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그쵸? 접합부의 무게가 요것 때문에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면이 결손돼서 여기 부분이 단면이 취약해졌다는 얘기지. 구멍을 뚫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이야. 이렇게 덧판이 필요하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여기다가 리벳은 뭐냐면 리베팅이라고 해서 이 쇳덩어리를 시뻘겋게 데워요. 시뻘겋게 이렇게 달군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 모양의 어떤 밑받침을 대를 두고 햄머로 꽝 치면 어떻게 될까요? 꽝 치면 이 쇳덩어리가 1000도 정도 되면은, 1100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강도가 없이 흐물흐물 되겠죠. 그쵸? 흐물흐물 되는 상태에, 내려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려치게 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런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리벳이. 근데 요즘엔 건축 구조물에 리벳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물 져야 되는데, 자, 한쪽에 막 불을 막 달궈요. 달궈야 되고, 그 다음에, 리벳치기 햄머로 그냥 꽝꽝꽝거리면서, 머리를 만든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 공법이 리벳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과거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게 리벳 공법이야.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리벳치기는 현재 건축구조용 접합부 처리로 많이 이용된다. O다, X다? X입니다. 지금은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했었어요. 제가 뭐 건축 전공한 지가 30년 훨씬 넘었는데, 한 번도 리벳치기 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사진에선 봤어요. 옛날. 지금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봐서 본 적이 없어요. 제 선배님 물어봅니다. 저보다 한 10년, 10년 선배. 리벳치기 해봤어요? 해본 적이 없대요. 교과서에서 봤대요. 그게 뭐예요? 거의 안 썼던 거예요. 그쵸? 예. 자, 하지만 교과서에서 그냥 리벳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트는 여러분 많이 봤죠? 자전거도 뭐가 있어요? 볼트가 있고 너트가 있잖아요. 자전거. 여러분 가끔 자전거 타시죠? 자전거 타시는데, 이때 이 볼트 너트는 뭐냐면, 이렇게 이 볼트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사산이 있어, 나사산. 나사가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죠? 마치 뭐처럼 보여요? 산처럼 보이죠? 나사산이라고 그래요, 나사산.
그 다음에 얘를 결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렇게. 너트가 필요한 거죠? 너트. 얘가 볼트고. 볼트와 너트를 통해서 결합하는 것을 이 볼트 접합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볼트 접합은요, 현재 가체결용, 임시로 볼트를 치워놓는 건 가능하지만 본 구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자전거 이렇게 가게에서 사가지고 여러분이 막 비포장길 막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너트가 다 풀리는 현상 봤죠? 뭐냐면 볼트 너트 방법은요, 반복 하중을 가고 나면 이제 진동을 받으면 얘가 너트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구조물은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진동을 해요. 미세하게. 그럼 미세한 진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볼트와 너트에 반복 하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트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너트가 있는데, 자, 3년에 한 번씩 너트 조여야 돼. 어때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주요 구조물이다 그러면 볼트 방법은 못하고 얘는 경미한 경우 또는 가체결, 임시체결해서 임시로 결합을 해서 채워놓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쓸 수가 있어. 하지만 연구 구조용으로 중요도가 높다 그러면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리베트는 주요 구조 쓸 수 없고 얘도 주요 구조 쓸 수 없다. 그럼 주요 구조 쓰는 건 주로 뭐다? 주로 고력볼트와 용접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고력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 HB다. 그럼 뭐야? 하이텐션 볼트. 뭐라고요? 하이텐션 볼트.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이텐션 볼트랍니다. 제가 입을 쳐다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또 입을 안 벌리면 또 제가 막 뭐라 그래. 자, 우리 동영상 보신 분도, 자, 무슨 볼트? 하이텐션 볼트. 하이텐션 볼트라고 그래요. 그 하이텐션은 굉장히 장력이 강한 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이텐션 볼트는 왜 좋느냐? 이유가 있어요. 얘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있는데, 마찰력. 판재와 판재가 있죠. 판재와 판재가 있으면 얘는 아주 강한 힘으로 쪼여요. 아주 강한 힘으로 쪼이게 되면 판재가 이렇게 지금처럼 유격이 된 게 아니라 꽉 달라붙어. 꽉 달라붙으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보통 볼트나 너트를 하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판재와 판재를 누를 정도로 아주 강한 결합력이 없어요. 근데 이 볼트 너트는 이 판재와 판재를 힘을 엄청나게 강하게 쪼여서 꽉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만약 종이 하나 줘보세요. 종이 못 쓰는 종이 그냥 찢어주세요. 예. 오늘 공부했던 그 학습 노트 말고 가끔 달라 그러면 제일 그 만만한 게 공짜로 받은 학습 노트 주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좋아요. 오케이. 예, 뭐 열심히 적었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부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볼트 너트 같은 거 이게 뚫었단 말이에요. 뚫었는데 얘가 이렇게 얘는 완전히 이렇게 눌러주지 못했죠. 눌러주지 못한 채 힘을 주면 얘가 이게 치워지거나 미끄러져요, 이게. 그런데 얘를 꽉 잡아준 다음에 얘를 꽉 눌러주면은 실제로 힘을 줘도 얘가 잘 안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판재와 판재를 강하게 결합해서 완전 밀착시킨 거예요, 이렇게. 마찰력이 생길 정도로. 근데 볼트는 이 사이가 약간 이렇게 느슨하니까 어떻게 돼요?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를 완전하게 이렇게 눌러줄 정도라면 결합하는 이 볼트의 힘이 강해야 돼, 약해야 돼요? 강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고력, 센 볼트다. 고력 볼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이 고력 볼트는 우리가, 마찰력이라는 게 중요한 체결의 어떤 중요한 메커니즘, 원리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공통사항이 뭐예요? 덮판이 필요하다? 중량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구멍을 뚫었다? 뭐라고 해? 단면의 결손이 발생해서 취약하다.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거. 자, 그렇다면, 용접은 어떨까 이거죠. 용접은요. 자, 여기다가 만약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요 사이에 용접액이 흘러낼 정도는 돼야 돼. 왜 그러냐면, 너무 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센 물을 못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을 해. 가공을 한 다음에 센 물을 녹여서 이렇게 붙여줘요. 어때요?
얘는 지금 덮판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가 없죠? 필요 없잖아, 덮판이. 자, 구멍을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안 뚫었죠? 그럼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용접 접합부의 특성은 단면 결손돼서 취약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요번에 시험 나왔던 문제 이거예요. 왜냐면 용접은 이렇게 구멍을 뚫지 않기 때문에 단면 결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디만 있는 거야? 요 세 개는 있어요. 왜? 구멍을 뚫어서 덮판이 필요하니까. 또는 이렇게 나오겠지. 용접은 반드시 덮판이 필요하다. X죠? 필요 없어요. 없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용접은 그래 이렇게 여기 부분을 센 물을 녹여서 여기다가 채워주는 게 용접이야. 그럼 이 용접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접 했죠? 요 강도. 용접 후의 강도. 용접을 하고 난 후의 강도는 이 모재라고 그래. 모재. 강도는 용접 후의 강도는 모재 강도 이상이다. 그게 뭐야? 이 강도 내가 세요, 보통. 용접을 하고 나면 더 세요. 왜 세야 될까? 그래야지만이 결합부가, 접합부가 취약 부분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이해하시겠죠? 만약 하자가 생기는데 어디서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접합부에만 생기면 그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합 자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도가 세져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일단 용접의 장점을 알겠죠? 장점을 알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분명히 용접의 장점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다 뭐가 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 장점이 되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용접은 그 장점이 많아. 어? 강도도 세, 그쵸? 강도도 많이 세진, 강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덮판이 필요 없죠. 덮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게 증가, 무게가 증가하는 우려가 없죠. 무게가 증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단면기수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였잖아요. 생기지 않는다. 좋아요. 그런데 용접은 단점이 있어요. 용접을 하기 위해선 검사 방법이 복잡해. 용접의 검사 방법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이렇게 해서 과정이 거쳐야 돼요.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봉의 상태나 그 어떤 가공한 면을 검사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운봉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접 전, 중, 후 이런 걸 다 조사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 검사 방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용접의 기능공의 의존도가 높아요. 뭐냐면 용접공이 훌륭하신 분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잘 될 수 있어. 근데 용접이 서투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품질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은 기능공에 따라 굉장히 품질이 많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기능공. 자, 단점이 있죠. 검사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강도는 세져서 장점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필요 강도가 작아져요. 왜냐면 강도가 너무 세졌기 때문에 반복 하중하에 약해지는 거예요. 반복 하중에. 왜? 강도가 너무 세도요. 얘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취성적인 거동 보일 수 있어. 필요 강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 뭐 볼트 접할 때 다 설명드렸고 용접, 그쵸? 용접 보시면 그쵸? 예, 설명드렸어요. 일단 단점에 필요 강도가 낮다 높다? 낮다. 필요 강도 낮다는 얘기 뭐야? 반복 하중에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기초주 45는요, 철골보의 유형이에요. 철골보의 유형.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판보가 나오네, 판보. 판보가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와 스티프너, 주제를 보면, 소주제. 그 다음에 하니캄보 하이브리드.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철골 이 보잖아. 보라는 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단일 형광이라고 해서 아까 H빔 있죠. H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입체로 그린 걸.
근데 이 판본을 봤더니 실제로 뭐라 두께가 얼마큼 두꺼워야 되냐 그랬더니 이 두께가 여기보다 이거보다 더 두꺼워야 된다는 거 원래 두꺼워야 돼요. 얘도 두꺼워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부재를 휘는 거예요. 부재를.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부재를 이렇게 휘죠. 휘면 중립축이 생기고 휘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휘매 압축을 받는 거고 얘는 휘매 인장을 받는단 말이죠. 인장. 자, 그러면 휘매 압축을 받는 부분을 표현을 했더니 어디 가깝다? 표면에 가깝죠. 상단, 그쵸? 힘을 받는 데 봤더니 어디 가까워요? 하단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상단과 하단은 뭘 받는다? 상단과 하단 부대는 뭘 받는다고요? 지금 힘을 받는 거예요? 전단을 받는 거예요? 주로 힘을 많이 받으니까 아, 얘는 힘을 받는구나. 이 부재도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힘보다 뭘 받냐면 전단을 많이 받아요. 전단력 지난번 얘기했었죠? 부재와 직각으로 딱 잘라 그러면 가위질 하듯이 잘리는 힘. 가위질을 하면, 얘를 가위질하면 이렇게 가위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생겨가지고 아래 위로 잘라내죠. 그러면 여기 힘을 가하는 것은 뭐랑 똑같아요? 아래 위로 그 가위질 하는 것처럼 잘리거든요. 그러면 이 종이를 가위질을 해야 되는데 잘 안 잘리는 종이는 얇아야 돼, 두꺼워야 돼요? 두꺼운 건 잘 안 잘리죠. 그럼 가위질을 하는데 두껍다는 얘기는 얘가 뭘 받는 거예요? 이 부재가 전단을 받는 부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주면 힘을 받는 부재가 이름이 뭐예요? 아까 요 상단 하단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플랜지라 그랬죠. 플랜지. 요 가운데 있는 부재 뭐라 그랬어요? 복부재를 외부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플랜지는 어떤 힘을 받는다라고 해야 돼요? 힘을 받는다. 또는 외부는 뭘 받는다? 전단을 주로 받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힘을 받는 이 부재에 봤더니 이렇게 두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체는 두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두꺼울 필요가 없는데 뭐야? 여기 일부만 두꺼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제작을 해줄까요? 라고 공장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하나만 그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힘 받는 부분이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렇게 거꾸로? 좋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서 요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줬다. 진짜 가운데를 이렇게 볼속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얘는 휘 모멘트 많이 받으니까 얘는 두꺼워야 되고 얘는 얇아도 되죠? 그럼 이렇게 플랜지를 만들려면 공장에서는 어떤 생각 들어요? 비용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동그랗게 만들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비용을 많이 달라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비용을 절감하려고 내가 해달라는데 굳이. 왜?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너무 두껍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보세요. 얘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여기 많이 받는, 여기 부족한 부분. 자, 여기가 뭐다? 요렇게 여기 플랜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만 어떻게 하면 돼? 여기만 이렇게. 살짝. 요렇게. 여기만 살짝. 요렇게 해서 뭐다? 덧판을 붙이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아까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붙였어, 이렇게. 붙이고, 요 위에 또 필요하다니까, 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했냐면, 플레이트야, 플레이트. 얘는 플레이트인데, 카바 있죠? 뒤집어 씌웠으니까 뭐라고 한다? 커버 플레이트다. 이 플레이트란 뜻은 판이란 뜻이야, 판.
이해하시겠어요? 커버, 막았다. 판으로. 그러니까 판으로 막은 거예요. 커버한 거예요, 커버. 그러면 자, 우리가 플랜지를 보강한 건 뭐였어요, 지금? 커버 플레이트였죠? 그렇죠? 그럼 커버 플레이트는 뭘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힘을 보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외부예요. 외부인데 이 외부는 두껍게 만들어도 되는데 두껍게 안 만드는 거예요. 얇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재를 이렇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보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외부 부분을 보강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을까 우리는? 스티프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스티프너는 결과적으로 뭘 보강하는 거예요? 전단력을 보강한다. 무엇에? 외부에. 어렵지 않죠? 요거 시험 문제 우리 한두 번 나왔던 거죠. 그쵸? 예,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거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게 외부와 스티프너. 그래서 외부는 뭘 보강한다? 외부는 스티프너로 보강한다. 그쵸? 플랜지는 뭘로 보강한다? 커버 플레이트로 보강한다. 커버 플레이트. 풀 들어가잖아. 그쵸? 플랜지는 뭘로? 커버 플레이트로. 그쵸? 외부는 뭘로? 스티프너로 보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티프너. 그쵸? 잘 안 지워지죠? 스티프 하면 뭐 딱딱하다는 뜻이잖아요. 스티프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니캄버야. 이 하니캄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벌집 같은 거 한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한이라고 하는데, 나온 유래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우리 보 있죠? 보. 이런 보를 만들려고 했어. 그럼 보를 이렇게 쫙 만들었더니, 이렇게. 한쪽에 플랜지가 있고, 옆에서 본 거예요. 그쵸? 옆에서 보면 여기 플랜지 있고 플랜지 있겠죠? 플랜지 있고, 여기가 외부가 있겠지? 그쵸? 외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천장 밑에 뭐가 덕트 필요해, 덕트. 덕트나 설비 배관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뭐를, 여기다가 유효 공간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뭐 가구 같은데, 앉아 있기도 해. 요게 이제 실내 유효 공간이야, 유효 공간. 그럼 이 높이가 뭐가 돼요? 층고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는 설비 공간들이야. 설비 공간.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유효 높이가 요만큼 생겼어요. 자, 제가 이제 점선을 그려주는 거야. 원래 플랜지 공간이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요걸 만들 때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방법이 필요한데, 플랜지를, 이 플랜지 있죠? 이 플랜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잘라내요. 자른 다음에 약간 반박자만 어긋나게 하면, 얘를 어긋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육각형의 구멍이 이제 생기는 거고, 여기를 용접을 해줘. 용접을 해주면, 자, 보세요. 이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용접해서 붙이는 거예요. 아래 위를 떨어뜨려서 붙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괜찮으세요? 표정이, 이해하신 거예요? 이 표정이 이해하신 거구나. 알았습니다. 제가 기억할게요. 네, 혹시나 이해 못한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좋아요. 그러면 자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요만큼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증가했죠? 자, 여기다 딱 했단 말이야. 딱 했으니까 여기 뭐가 생겨요? 이렇게. 육각형 구멍이 보이죠? 그렇죠? 육각형 구멍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이에다 이 덕트를, 설비 공간을 여기다 끼워주는 거야. 가능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천장을 만들어줘. 그러면
유효 공간 크기가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커졌죠. 똑같은 층고라면.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우개 하나 줘보세요. 지우개. 새 지우개. 지우개 있죠? 지우개. 여러분 지우개. 고무 지우개. 아, 너무 손상이 많이 갖고 좀 길쭉한 거 없어요? 길쭉한 거? 얇고 긴 거. 얇거나 한쪽은 오케이. 그거 하죠.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껍질 벗겨줄게요. 지금 껍질 줘버려. 고마워요. 이것이. 자, 보세요. 우리 이런 지우개가 있잖아요. 그쵸? 지우개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휘면 잘 휘어져. 그쵸? 얘를 휘려면 잘. 아니죠? 이 보는 휨제라 그래요. 무슨 제라고요? 휨제. 자, 똑같은 무게죠. 똑같은 단면이지만 얘를 이렇게 하면 잘 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 휘면은 휨 능력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아니, 구조물인데 얘가 막 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잘 휘면 휨제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얘는 똑같은 힘을 잘 휘어, 아니에요? 아니니까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보부제는 이 깊이가 좀 깊은 게 좋아요. 이렇게 눕힌 것보다 세운 게 좋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볼을 잘 보면 볼을 이렇게는 안 만들지. 그림 보면 항상 이렇게 그리지, 제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휨제로서 휨의 저항력을 높이는 겁니다. 휨의 저항력을 높이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휨의 저항력을 높이는 거.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우개, 얘는 잘 안 휘는데, 얘는 잘 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눕히는 것보다 뭐다? 세우는 게 좋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가져가세요. 불안하면 지금 가져도 관계없어요. 자, 그럼 다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높이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는 휨 저항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졌다. 그렇죠? 휨 저항 능력이 좋아지고 유효 공간도 커질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하니칸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휨의 저항 능력은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개선됐고, 그렇죠? 유효 공간도 개선됐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 보가 나와요. 하이브리드 보가 뭘까? 하이브리드 보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원래 합성이라는 뜻이에요. 합성. 원래 의미는 합성이에요. 합성이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 보는요, 통상적으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휨제라 그래요. 휘어지니까. 휨제라 합니다. 그런데 이 볼을 보면은, 철골볼을 보면은요, 휨은 좀 커. 외력인 휨은 좀 크고요. 사실은 전단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전단은. 그런데 최근에 고강도 강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죠. 쇳덩어리 강도가 강해진대, 약해진대, 최근에.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쵸? 왜 강해지냐면, 우리가 높은 건물을 막 지려고 하다 보면은 쇳덩어리 두께가 두꺼워야 되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강도도 강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뭐예요?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냐면 똑같은 이런 힘을 가하더라도 강도가 세진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물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볼을 철골보로 하려고 했더니 휨은 크니까 뭐려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센 고강도 강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단을 받는 이 부분은 작으니까 굳이 고강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저강도 강제 써도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왜? 만약 고강도 강도를 우리가 플랜지나 외부를 다 쓰면 어떻게 돼?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서, 자, 우리가 빨간 걸 세다고 할게요. 세다. 이렇게. 플랜지는요, 이렇게. 플랜지는 이렇게. 강도가 센 고강도의 강제를 이용하고요. 이 외부는 강도가 낮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한다? 용접을 접합하면 뭐가 돼? 합성이 됐죠? 강도가 합성된 볼을 뭐라 한다? 하이브리드 볼. 그럼 이 플랜지는 뭐다? 플랜지는 고강도.
그쵸? 강제. 외부는 상대적으로 저강도 강제를 하나의 부재로 결합하는 이 볼을 하이브리드 볼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플랜지는 뭘 쓴다? 플랜지는 고강도, 외부는 저강도 강제를 합성한 볼을 하이브리드 볼. 그쵸? 이거 시험이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95쪽 보면, 지붕 및 방수 구조라고 나와요. 지붕 및 방수 구조. 이번에 방수 구조에서 시방서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넘어가고, 우리 지붕 구조나 우리가 물처리 요건, 그 다음에 방수 공법, 그 다음에 방수공법도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실 방수공법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거 끝나면 이제 우리 벽돌 쌓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도 할 겁니다. 창호 유리나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지붕 구조 요건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지붕 방수. 현재 우리가 남은 게 바로 뭐냐면, 지붕과 방수예요. 방수. 지붕. 그럼 지붕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물매라고 있어요. 물매. 이 물매는 경사를 얘기해요. 경사. 왜냐면, 우리 평지붕이 있어요. 평지붕이 있고, 경사지붕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붕은, 우리가 꼭대기죠. 최고, 건물의 꼭대기야. 그러면 평지붕 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하게 돼. 집을 짓게 되잖아요. 이렇게. 몇 개 층인지 모르지만, 요렇게 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지붕이 평탄하죠? 그 평지붕이라고 해요. 평지붕. 그 다음에 경사지붕은 뭐냐면, 건물을 이렇게 지붕을 경사로 배치하는 거예요. 경사로. 그럼 요걸 경사지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사지붕과 평지붕이 뭐가 좋을까요? 예? 경사지붕이 좋아요? 그럼 경사지붕을 하려면 돈이 들어요? 덜 들어요? 예? 돈이 더 들죠.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재료를 꺾었죠. 꺾은 만큼 재료가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경사지붕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경사를 둬야 될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물처리죠. 물처리. 아니면 눈도 관계가 되죠. 왜? 요 경사가 높으면요, 눈이 왔어. 눈이 막 와도 어떻게 돼? 쓸려 내리죠. 얘는 어떻게 눈이 내리면 오랫동안 하중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눈에 대한 처리도 경사지붕이 좋은 거예요. 다만 이렇게 경사로 지붕을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러면 이 지붕의 경사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요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45도가 돼요. 45도가 되면 여기 요 밑변 A라고 하고 얘를 B라 하면 A와 B가 같아지죠? 예, 같아지죠. 그럼 현재 우리가 요렇게 요 A를 옛날에 뭐라 했냐면 10cm라 그래. 10cm. 10cm일 때 얘가 몇이 돼요? 같아야 되니까 10cm가 되면 우리 몇 cm 물매가 돼요? 10cm 물매라 그래. 10cm 물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A를 몇 채수 갈 때? 10cm를 갈 때 높이를 10cm로 가는 요 1대1이죠? 요거를 우리가 생략하고 뭐다? 10cm 물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10cm 갔을 때 이 절반이 얼마가 돼요? 5cm죠.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몇 cm 물매가 돼요? 5cm 물매가 되고 이 5cm 물매는 우리가 수평으로 몇 cm 갈 때? 수평을 10cm 갈 때 높이를 얼마 간 거? 5cm 간 물매를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 5cm 물매와 10cm 물매 지금 어디가 또 물매가 센 거예요? 10cm가 세죠? 그러니까 물매가 세다 또는 우리가 물매가 뜨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자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 직각이다. 자 10cm 갈 때 10cm를 대물매라 하고요. 얘보다 크면은 된물매, 얘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뜬물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된다는 것은 물매가 기울기가 가파르다, 세다, 뜬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기울기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 정의를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 내용 보면 지분구조 요건이 나오는데, 지분구조의 중요한 요건을 보면은, 뭐, 수밀하다, 물이 새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내수, 물에 견딘다, 내풍, 바람에 견딘다, 내구적이다, 오래 간다, 방화, 화재에 견디고, 내한, 추위에 견디고, 내서, 여름에, 더움에 견디고, 열, 내열에 견디고, 그 열에 견디고, 무거울 것, 가벼울 것. 가벼울 것. 왜? 지붕이 무거우면 어떡할게요? 지붕이 무겁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붕을 받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둥이나 배치가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붕은 가벼울 것.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울 것. 그 다음에 열전도리 작다. 열전도리는 뭐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빨리 전달되는 건데 열전도리 크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햇빛이 들면 내부는 완전히 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도가 잘 되는 게 좋다, 안 되는 게 좋다. 잘 안 되는 게 좋다를 우리 뭘로 표현한다? 열 전도율이 낮을 것.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열 전도율이 낮을 것. 그쵸? 열 전도율이 작으며 불연제일 것. 화재가 날 때 연소되지 않는 불연제일 것. 이게 나온 거고요. 네 번째, 지붕의 구조는 지역의 강우량, 적설량, 비나 또는 눈의 양과 관계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물매. 적절한 물매가 뭐라 그랬어요? 물매는 경사. 적절한 경사를 지녀라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검토. 그 다음에 대물매가 설명했었죠. 대물매, 뜸물매라 그래서 우리가 45도 딱 된 보다 돼. 그 다음 45보다 크면 된, 작으면 뜬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지붕공사의 처진과 응선은 우리 새로 시방서 개정된 부분인데 요런 게 있다고 보시고 넘어가고요. 295쪽의 물처리 방법인데요. 예, 이거 넘어갈게요. 예, 나중에 기본 소식에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296쪽의 방수구조 있죠. 여기는 좀 제가 우리 시공 공법이나 재료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